안녕하세요.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계속 강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의 17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PPT 비스무리하게 검은 바탕에 뭔가 그걸 뭐라 그러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설명한 것이 더 공부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칠판에다가 제가 적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현장성과 즉흥성이 좀 더 강화된다면 슬라이드를 제작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미리 정리된 내용대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점들을 간추려 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점을 간추리는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아서 그냥 강의를 할 텐데요.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그런 방식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약 과제를 강의 전에 하는 것보다 강의 후에 강의를 듣고 나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제안이 사실상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강의를 듣고 나면 텍스트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만 강의를 듣기 전에는 텍스트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견인 거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역사적 배경 지식도 없고 서로 이 책 안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사상사적인 영향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습하고 강의 듣고 또 복습하고 이런 거죠. 근데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의견 반영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8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요. 지금 군주국가의 기초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군주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주국가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운영하기에 또는 떠받치기에는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 일단은 이 소수의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그 권력 암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빼앗는 어떤 그런 뭐 음모가 벌어질 수도 있고, 외척이 횡행한다든지 또 뭐 실세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늘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겉은 군주정이지만 속은 귀족정인 이런 불일치도 있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왕정이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왕정이 훌륭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신민을 노예처럼 지배하면서 지속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전혀 바람직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군주 국가를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안정적일 수 있게, 그리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이 가능한 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죠. 18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자문관 회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문관 회의에 각 시족별로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이들은 일종의 대표자들이에요. 시족의 대표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곧 시족의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족,
이 대표자들 중에 한 명은 법률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은 전문성과 대표성, 그러니까 아마추어성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발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비슷한 사람, 뭔가 연계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지역에서 선발된 사람들 중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또한 뽑으려고 하죠. 이 두 요소를 스피노자는 다 지금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족의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법률 전문가여야 된다. 이런 뭐랄까 대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전문가적 성격을 결합한 것이 자문위원회예요. 그리고 이 자문관 회의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거의 뭐 5, 6천 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의가 늘 모일 수는 없으니까 상설회의를 따로 둡니다. 자, 이 자문관 회의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이 회의의 임무가 왕의 계획이나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과 공적인 일에 관해 결정된 것을 살피는 것,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영에 왕의 대리인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늘상 국정에, 국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씨, 저의 자문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매번 주기적으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늘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문관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왕의 대리인,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 집단이 국정에 늘 관심을 기울일 때 왕이 시민 집단의 이해관계나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대표자들은 왕에게 자문을 하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결정을, 왕의 계획과 결정을 자기가 속해 있는 시족에게 또 알리는 소통 창구의 역할,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는 거죠. 당시에는요, 신문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집단, 시민 집단 전체를, 국가 전체를 판단 공동체와 정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대규모의 회의체예요. 그리고 이 대규모의 회의체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시족별로 분할하고, 동시에 일정한 나이 이상의 사람들로, 그리고 임기를 둘 경우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도 나이를 먹으면 그 자문관 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임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시족 위치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뭐랄까요, 참여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애초에 나는 아예 이 국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은 그냥 신민이 되는 거예요. 예속되는 거죠. 그러나 군주정 하에서라도 시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자기가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동시에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자기가 속한 시족에게 끊임없이 홍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현대의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예요. 자, 왕은 이 자문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면 어떤 정보도 또 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보면 왕은
정치 공동체의 정신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이 자문관 회의가 그 정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감각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맛보고, 기타 등등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센스 데이터, 감각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정신이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판단도 자문관 회의가 마치 그런 감각기관처럼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감각기관이 최대한 넓어야 되겠죠. 우리가 눈 가리고 뭘 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귀 막고 뭐 하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코 막고 뭐 판단하라고 하면 그만큼 부족하듯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풀로 충분히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판단의 근거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왕이 혼자서 정신이 혼자서 모든 감각을 배제한 채로 혼자서 명상만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이렇게 자문관 회의를 통해서 왕이 판단한다는 것은 왕이 국정원을 통해서만 샤바샤바 한다거나 왕이 자기의 스파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자기만 몰래 쥐고서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식의 비밀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7장에 가면 나온 얘기지만 이 비밀주의를 과거의 모든 왕국들은 지켰어요. 즉 왕국이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은, 힘은 바로 그런 비밀의 소유에서 나온다고 하는 착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건 과거의 왕정 운영의 방식이라면 지금 스피노자는 오히려 왕정이 안전하려면 시민의 힘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과 사실상 정보 격차가 없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야 왕의 판단이 곧 시민의 판단이 되고 시민의 판단이 곧 왕의 판단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왕정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곧 시민을 위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시민들은 자신을 위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롭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자문관 회의의 후보자들은 신민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정부, 기초, 그리고 상태나 상황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 자, 무지한 자들이어서는 곤란해요. 사실 자기가 뭘 모르면 누군가가 저한테 후보로 올리겠다고 할 때에도 저는 잘 몰라요. 후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 자기가 왕에 의해서 낙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부의 기초에 대해서 정부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늘 알려고 하겠죠. 자, 이게 상호관계예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지만 참여하게 되면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알 수 있고 또 알려고 노력하게 돼요. 바로 이런 식의 제도 확립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국민들을 배제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도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주죠. 그리고 투표용지 받아서 아무 데나 찍으면 돼요. 자, 이런 식의 참여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참여만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더 많은 참여를 허용할 때 사람들은 더 알게 되고 더 알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때는 대규모의 공간에서 참여하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치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자치가 중요한 것은 민주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단위는 국가 수준의 이런 5천만 국민의 이 국가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자문관 회의에 각 시족별로 3명에서 5명 정도를 보내는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법률 전문가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뭘 또 알아야 되느냐? 다른 정치 공동체의 정부와 상황도 알아야 된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시민은 정치학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은 한국 정치를 배워야 돼요. 한국 정치의 역사와 헌법과 또 실제 작동 방식과 그리고 현재 쟁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시민의 기초 교양이에요. 기본 교양이에요. 시민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문관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문관으로 선발됐을 때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추가로 더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다른 정치 공동체의 정부, 다른 국가의 정부와 상황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결국 비교 정치를 배워야 되고 국제 정치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추가 과목이에요. 자, 재밌죠? 이거 우리나라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치학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모든 시민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를 공부해야 돼요. 자, 모든 나라에서 다 정치학 또는 교양 필수로 자국의 정치를 가르쳐요. 그 정도는 알아야 시민으로서 참여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추가로 그 시민들을 도와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 전문가, 이 사람들은 뭘 더 알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죠. 뭐예요? 비교 정치. 각국의 정부를 다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현재 상황과 또 국가 간의 관계, 외교 현안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국제 정치. 자, 이것을 공부해야 알아야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라는 얘기가 변호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재미있죠? 자,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평민이지만 법률 비서로서 고용돼서 월급을 받고 고용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알고 중국에 대해서도 알고 미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겠죠. 자, 재미있는 흥미로운 요소예요. 자, 23절로 가봅시다. 자, 이 자문회의에서는요, 시족 간의 평등이 지켜지기 위해서 교대의 원칙이 적용돼요. 자, 교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인턴, 차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무슨 수로 직접 해요? 다 대통령? 3,000명, 6,000명, 뭐 3만 명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 불가능하죠. 또는 국회의원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300석밖에 없는데 다 참여 직접? 이거 어떻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간의 구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무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채택한 방법은 뭐냐면 추첨을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민주정의 핵심은 지배받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 지배예요. 민이 지배하고 민이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왕이 지배하고 백성이 지배받는 거나 귀족이 지배하고 평민이 지배받는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라 평민이 지배하고 평민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하려면 임기를 짧게 하거나 관직의 수를 넓히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령 상한을 높이거나 하면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동구 구의회, 동구의 구민이 10만 명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10만 명 중에서 나이 뭐 중간 정도 나이 이상으로 자릅시다.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들 중에서 임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고 정원을 한 500명 정도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환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정한 나이 이상, 50세 이상이 됐을 때는 다 한 번씩 구의원을 6개월이나 1년 임기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원칙이에요. 이런 교대의 원칙을 통해서 사실 자문관 회의에 자문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대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선발된 자문관들 중에서도 시족별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대 계속 맨 앞자리.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 선수가 높은 고참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초선 의원들을 뒤에서 감시하죠. 자, 뒤에 앉는 것이 뭔가 윗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여겨져요. 그래서 어디에나 가면 높은 사람들은 뒤에 앉고 낮은 사람들을 앞에 앉히죠.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그것이 일종의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돌려가면서, 물론 이 당시에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상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한 번 앉았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가고 맨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대라는 원칙을 모든 곳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왕 이외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평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등이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해요. 평등해야 분열되지 않아요. 평등해야 힘이 최대로 모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 전체 회의는 1년에 4번 정도만 소집하고 평상시에는 상설회의, 상임회의를 따로 두는 거예요. 50명 이상의 규모로 상임위원회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상임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요. 뒤에 나오는 법관회의도 마찬가지로 51명 이상, 뭐 51명이나 61명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50, 50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인 거죠. 이 정도는 상설이고 이 상설 정도는 국가 비용으로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는 돈이 어디서 나서? 국토 전체가 국가 거니까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얼마든지 방위에도 쓰고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문관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왕은 그냥 갑자기 제가 뭐 뜬금없이 결정할 수 있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부르면 이제 자문관 회의에서 각 시족에서 선발된 법률 전문가들이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조언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고3 학생들 등교 여부죠. 고3 학생 등교해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왕이 그냥 등교시켜, 등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스피노자의 국가의 최대 목표는 독단적 지배를 막는 거예요.
임의적, 자의적, 독단적인 지배를 막고 합리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건 귀족이 다스리건 평민이 다스리건 누가 다스리건 간에 그렇게 하려면 왕이 결정하기 전에 사안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안건을 가지고 돌아가서 회의를 합니다. 자문관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자, 재미있는 게 만장일치가 처음부터 있다. 만장일치가 처음부터 있다면은 그냥 곧바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의견을 올리면 왕이 그 의견대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백성, 신민의 의견과 왕의 의견은 일치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기본적으로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는 안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일부가 자문관들 가운데 일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통 10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이 한 명은 9명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니까 그냥 이 의견을 무시하고 9명이 결정해버려요. 이게 이제 보통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일부가 이건 중요한 안건이다. 그 말은 이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만장일치가 단번에 나올 정도로 쉬운 안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곧바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숙고.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무작정 연기가 아니에요. 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의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결로 의결을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더 많은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연기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때라면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수결로 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민주적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 트랙 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3분의 2가 원한다면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최대한 숙고의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숙고의 시간을 두고서 판단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제도가 있듯이 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통과시키는 것도 아닌 숙고와 다수결을 결합시키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피노자도 숙고 시간을 두고 숙이라는 말은 우리가 숙성시킨다고 그러죠. 숙이라는 말은 생각을 숙성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숙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어제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안을 우리가 면밀히 조사한 후에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남들의 의견을 듣고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다르죠. 나 혼자서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숙고예요. 제가 이런 말을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판단이 빠른 사람은 이 숙고와 자문의 과정을 다 거쳐서 빠른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즉흥적인 거죠. 나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반대야. 난 이런 거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 호오를 굉장히 세게 쉽게 표현하고 그러고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식의 판단은 매우 위태롭죠. 스피노자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심사숙고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이길 기대하지 않아요. 자, 이 책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스피노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고 평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시간을 두고 연기하는 거죠, 결정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결정을 연기하는 동안 뭘 해요? 각자 안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의견을 모았을 때 자, 각 시족별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자, 마치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유사하죠. 어쨌든 한 단위는 지금 정치적 결정의 단위가 미국은 주라면 이곳에선 시족이에요. 시족에서는 어쨌든 동일한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시족 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무조건 다시 소수가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죠. 한번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다수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제는 다수죠.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했지만 이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수가 여전히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심사숙고 해보니까 이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대충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했으면 다시 한번 이제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깊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족이 최종 판단을 선언할 때까지 해산됐다가 각 자기 시족에 돌아가서 또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모여서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만장일치가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라운드예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소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라운드는 다수가 숙고의 필요성을 또 느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소수 의견부터 떼는 거예요. 100표 이상을 얻지 못한 의견은 무효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다수 형성의 기술이에요. 제도적 기술. 자, 선거에서 우리가 학생회장 뽑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편의적입니다. 그냥 다수가 찬성했으면 그 사람이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가 뭐냐면 후보들이 여럿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뽑을 때도 한 번에 어쨌든 누구든지 1위를 하면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1위를 한 사람이 득표한 게 20%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후보가 난립하면 30몇 %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해서 1등과 2등을 두고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하죠. 이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꼴등을 한 명씩 탈락시키는 거예요. 꼴등을 한 명씩 탈락시켜서 차점자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하기. 차상위들끼리. 자, 어떤 게 민주적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제도나 저 제도나 뭐 선택할 수 있어요.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지금 스피노자는 최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100표 미만의 의견은 빼고 100표 이상의 의견들을 추려서 거기에 근거를 달아서 왕에게 제출하면 이제 왕이 그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 거죠. 자, 꽤나 합리적이에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정은, 자, 여기서 민주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군주국가 얘기하는데 왜 민주정이냐? 어떻게 보면 군주국가도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자문관 회의는, 왜냐하면 자문관 회의는 그 자체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즉 평등이 보장되는 방식. 그게 뭐냐? 소수 의견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수 의견을 형성하는 쪽으로 제도를 작동시킨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결국 불일치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얻은 의견들을 후보로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투표에 붙이죠. 여기는 군주정이니까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주권자가 왕이니까 왕에게 이 결정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이제 자문관 회의는 넘어가고 이제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스피노자가 구상하고 있는 군주국가는 이미 17세기에 스피노자는 거의 삼권 분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철저하게 거의 입법부와 유사한 자문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일종의 심의기관인 거죠. 심의기관. 오늘날 국회도 법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삼권 분립하면 사법부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사법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결 자체도 자문관 회의, 상설 자문관 회의가 리뷰하도록 했어요. 사법 심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말하자면 행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가 견제하고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고 이런 식의 제도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 자문관 회의는 누가 견제하나요? 자문관 회의를 견제하는 것은 자체에 내장돼 있죠. 어떻게? 임기를 두고 부분 계속 교체되도록 하고 또 씨족 간의 평등을 유지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자, 자문관 회의가 사실상 이 군주국가의 거의 근간이에요. 자문관 회의는 견제의 원리가 자체에 내장되어 있고 이 자문관 회의가 왕도 견제하고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법부는 재판관 회의는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자문관 회의에도 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있어야 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이 한국 정치를 배워야 하지만 정치학 전공자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 회의는 만 40세 이상으로 이 연령 상한이 좀 더 낮죠.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51명에서 61명 홀수로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 홀수해야 되는지는 알죠? 우리 헌법재판관도 9명이에요. 그래야만 동수 결정이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표결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판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앙법원이 있다면 도시별 지방법원이 또 다 따로따로 있죠. 자, 굉장히 현대적인 거의 몽테스키에의 삼권 분립 구상보다 100년 앞서고 그리고 존 럭크가 통치론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구분하는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하는데 스피노자하고 동갑이거든요. 존 록크는.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사실상 20년 정도 앞서서 이런 구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존 록크가 네덜란드에서 망명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마도 네덜란드 망명 시기에 스피노자의 저작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국의 형편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권력 분립에 관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을 수 있죠. 자,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일종의 이제 그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속인주의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속인주의예요. 시민권은 부모가 어쨌든 이 시민인 경우에 이제 자식도 시민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매우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스피노자 본인도 사실 네덜란드에 온 이민 2세대예요. 이렇게 외국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민의 문호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양을 조절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랄까요, 그 출생지가 외국인 사람의 국민 비율이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 국가예요. 단일 민족 국가죠, 정말로. 반대로 뭐 스위스 같은 나라가 굉장히 지금 높은데 거의 27, 8% 정도에 해당해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이 된 사람들 비율이 그 정도로 이민을 장려하는 거죠. 지금 스피노자도 그렇게 이민을 장려할 때의 장점만을 일단 보고 있어요. 단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섞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질성이 증가해서 결국은 뭐랄까요, 선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 남성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꾸 외국인 혐오 또 이런 인종주의적인 혐오를 또 표출하기도 하고 이렇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아직 그런 문제까지는 상상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민을 장려해서 사람들이 귀화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쨌든 좋다. 왜? 인구가 늘어나야 결국 국가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스피노자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질성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자, 다양성의 증가와 이질성의 증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창의력이 늘어나고 문화가 풍성해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질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융화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한 채로 그냥 이질성만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동체의 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죠. 자, 33절과 34절에서는 일종의 이제 국가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공사 구분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내는 사절,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죠. 귀족이란 말은 왕의 자식이거나 아버지인 왕의 자식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촌,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외교를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외교하면 외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과거의 외교가 귀족들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대개 다른 나라에 가도 서로 친인척이거나 먼 친척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기가 좋죠. 말붙이기가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외국어도 잘하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어, 영어, 뭐 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말들을 다 하니까 또 서로 호환이 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학, 외교학 이렇게 있으면 마치 외교학이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외교관을 한다. 그럼 외교관 하면 뭔가 되게 세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자, 그래서 대외 사절, 이런 대외 사절은 국가의 공식적인 업무이지 왕실의 사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을 지키는 근위대 역시 그것이 왕의 개인 프라이빗 보디가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비로 담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뭐랄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외의 왕의 사인으로서의 어떤 욕구와 관련된 문제는 사비로 지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모든 일단 뭐 공무원이 됐건 뭐 하급 공무원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뭐 유치하게는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심지어 볼펜이라든지 사인펜 같은 또는 A4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 조직 안에 있죠.
그러나 공무원이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부패한다는 거죠. 뭐냐면 공금으로 사사롭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가와 관련해서 써야 하는 어떤 공금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그걸 따로 빼돌려서 쌓아둔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전두환 노태우한테서 이제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그걸 뭐 사적으로 퇴임 후에도 쓰려고 쌓아놨다가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환수 조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 환수를 못해서 끊임없이 이제 전두환 전 욕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걸 매우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본인이 그걸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아주 꼼꼼하게 구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통치자도 그런 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치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각을 또한 익히는 것이죠.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만 들으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국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방어 전쟁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지금 스피노자는 방어 전쟁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전쟁을 끝내고 무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최소한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적국이 먼저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려면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지 않고 방어만 하고 있으면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서 패퇴시킨 다음에 결국 무기를 제거해야 전쟁이 끝나죠. 자, 모든 예를 들면 뭐 제 2차 세계대전 때 뭐 영국이나 미국 다 그런 식으로 참전을 해요. 뭐냐면 독일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전하죠. 그리고 결국 무기를 제거, 즉 무기를 제거한다는 게 무장 해제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무장을 해제해서 평화헌법을 심어 놓은 거죠.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자위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독일에도 군대, 아미가 있지 않고 디펜스 뭐라고 독일 말로는 분데스웨어라고 하는데 방어군이 있어요. 독일 방어군, 연방 방어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무기를 제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좁게 해석하면 그런데 확대해서 해석하면 호전적인 국가,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할지 모르는 어떤 의도를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는 국가가 있다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도 또는 내전 상태에 있는 국가가 있다. 그래서 그 내전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쟁의 영향이 있다. 그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전쟁은 사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바로 그런 전쟁에 대한 권리는 인터벤션, 밀리터리 인터벤션도 포괄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전쟁은 사실 과거와 같이 침략에 대해서 방어하는 전쟁이기보다는 침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개입하는 개입 전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대국의 전쟁은.
자, 그러므로 전쟁의 권리를 가지고 도시들을 정복하고 적들을 굴복시킨 후에는 다음과 같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정복한 도시를 계속 점령해서는 안 되며 적이 평화조약을 수용한다면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도시를 되살 수 있도록 하거나. 자,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경우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물러나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점령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평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 도시가 두려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서 두려움이 언제나 등 뒤에 머무른다면, 자, 위치만 그렇다면, 위치는 그렇지만 적대성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고 위치가 하필이면 바로 등 뒤에 있다. 북한처럼 우리 바로 옆에 있다. 또는 일본처럼 바로 바다 건너에 있다. 그러면 그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되게 강한 이야기죠. 적대적 요소가 제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권리는 바로 적대적인 주변 국가를 비적대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지향적인 것 같지만 전쟁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장에서 더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36절 왕이 시민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여자와 혈통상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의 어떤 공직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혼인이 허용돼야 한다. 자, 재미있죠? 왜? 조선 왕조에서도 늘 반복됐던 것 뭐예요? 외척의 난립이죠. 외척이 세도 정치를 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아예 시민 중에서 누군가가 왕비가 된다. 귀족이 아니라 시민 중에서 왕비가 된다. 그럼 그 시민이 속해 있는 시족은 아예 공직 진출을 못하도록. 자, 대통령의 가족도 늘 그런 로비 창구가 됐어요. 로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창구를 따로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 유일한 통로가 어디예요? 자문관 회의죠. 자문관 회의에는 모든 시족이 참여해요. 그리고 모든 시족의 권리가 동등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시족도 배제되지 않고 어느 시족도 우대되지 않아요. 자, 그런 공식적인 채널만 열어두고 비공식적 채널은 일절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왕국의 안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국이 안정적이려면 후계 순위가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장자상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으로 가까운 혈족이에요. 자, 더킹 영원의 군주라는 드라마가 가상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권을 빼앗기지 않고 대한제국이 계속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왕이 황제가 이민호예요. 그리고 지금 이민호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역적 이림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어요. 아버지의 형님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왜 형인데 서자여서 아마 또는 후계자가 못 됐어요. 왕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대립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걸로 지금 가정이 돼 있어요. 죽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오촌 당숙이 만약에 유사시에 왕이 후사 없이 죽게 되면 이 오촌 당숙이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똑같은 원리를 지금 스피노자가 얘기하고 있죠. 핵심은 왕위 계승의 원리가 명확해야 되고 정해져 있어야 그것을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고 동시에 경쟁할 만한 다른 세력 또한 없어야 된다. 애초에 귀족을 만들지 말고 애초에 왕위 계승자 순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애도 못 낳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참
무시무시한데 왕국이 안정적이려면 그래야 된다. 즉 귀족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재밌죠? 자, 6장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종교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7장 얘기할 때 함께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장 요약문을 잘 작성해서 금요일까지 22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쓰셨건 강의를 듣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무튼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자기 말로 잘 요약해서 쓰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 또는 자기의 그냥 느낀 점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밑에 달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너무 내용이 빈약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제목과 쓴 사람 이름을 반드시 적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